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참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려 오신 건 아니니까 일단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2022년 내년도 창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준비해야 될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같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창업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모두들 한번 지금쯤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입니다. 오늘이 11월 30일이고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정확하게 한 달 남았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면은 사실 이미 11월 접어들었을 때부터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지간한 프로그램들도 다 끝났고 어지간한 자금 조달 방법도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연말이 어딨냐, 휴일이 어디 있고 어딨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야 사실은 그 사업을 하는 대표자 당사자의 어떤 마인드에 대한 문제인 거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차원에서 스타트업이 연말에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 그러면은 이제 제품 개발, 그러니까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였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제품 개발을 계속 하고 있을 것이고, 매출을 계속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계속 지금 열심히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팀원 조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팀빌딩을 지금 막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정도 되면은 대학교는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고 끝나면 바로 방학이고, 그러니까 팀빌딩을 하기에도 그렇게 좋은 시기도 아니에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또 사람들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니까 좀 급해지는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인지 연말은 그냥 보내려고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즉 대표자의 마음이 가장 급해지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 팀원이나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금은 완화가 되는 시기가 이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도 원만하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원 사업 마무리하는 거랑, 그다음에 신년 계획 짜기. 특히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가 내년 1월 정도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사업을 이미 예창패를 받았다 그런다면은 이제 끝나잖아요. 사업이 끝나니까 자금 조달이 끝나는 시점인데 회사는 설립이 돼 있으니까 마무리와 함께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시기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지만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쯤 됐을 때 실제로 고민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가장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정도면은 돈 들여 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쓸 수 있는 돈도 많지도 않고, 직원들 자금 조달하기도 쉽지도 않고, 다행히 지금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지금 막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고민이 많은데 손도 일에 안 잡힌다면은 지금쯤 왔을 때 여러분의 사업을 한번 되짚어보고, 여러분이 초창기에 썼던 사업 계획서를 한번 업데이트 해보는 건 어떤가.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꼭 내년도 지원 사업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계획서를 한번 업데이트 해봄으로써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해왔던 일들을 짚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을 짜고 어떤 것들을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것인가, 나의 1년 동안의 나의 변화는 어떠했으며 우리 회사의 변화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게 굉장히 지금 시점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 그냥 과거의 일들을 짚어보고 그냥 내년에 뭐 할지 걱정만 하다 보내고 나서 내년도 돼서 사실 사업계획서 다시 한번 써보려고 막 뒤늦게 잡아보면은 감도 잘 안 잡히고, 뭔가 손 쓸 건 많고 생각할 건 많은데 사실 안 잡히기도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이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볼 되게 좋은 시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놀면 안 되고요, 쉬어서도 안 되고, 지금쯤 됐을 때 내년을 위한 도약을 준비할 시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일정들을 보면은, 일단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초쯤에 중기부의 예산의 국회 확정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제가 타이밍이 지금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방송을 할지 아니면 일주일 정도 뒤에 늦게 방송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초가 되면은 새해와 함께 중앙부처 합동 설명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리면서 이제 실제로 2022년도에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것과 무관하게 2022년 1월 중순에는 청년 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이 무조건 열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때 안 열렸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나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이때 창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무조건 사업계획서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지원하길 원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 텀 돌아가고 내년 초에 한번 되짚어보고 1월 중순쯤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뭐 보통 모집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니까 그때쯤에 마무리해가지고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지금 써놔야 그걸 파악하고 쓸 수가 있는데 내년 돼서 공고 뜨고 나서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그냥 메꾸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요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늘 그렇듯이 3월이나 4월 달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디딤돌 첫걸음지원 사업이 보통은 최우수 기업 대상으로 1차로 이제 그 사업계획서 받기 시작하는 게 1월 말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지원하는 시기는 보통 2월 한 중순 정도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때쯤에 이제 또 한번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R&D 지원 사업을 조금 제끼고 창업성장 지원 사업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써야 돼요.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굳이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이미 사업 준비를 해왔다면은 그리고 내년도 지원 사업을 준비하면서 뭔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를 준비했다 그런다면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작년에 지원 사업이 안 됐고 어떤 것 때문에 작년 지원 사업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투자 유치를 하다가 뭔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실패를 했다 그런다면은 왜 그랬는지 본인이 알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마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되지 않은 거를 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선 사업계획서에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말 돈 안 들이고 맨손으로 진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몸으로 뛰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예비 창업자라 그런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당장 2020년도를 맞이해서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예비 창업자로서 지원을 하거나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엔젤 투자자를 받아서 첫 번째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뭐 청창사와 예창패의 차이나 엔젤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안 할게요. 일단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은 한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초기 창업자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내년 초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초기 창업자로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초기 창업 패키지에 지원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시드 투자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할 수가 있고 2월 달에 이제 디딤돌 R&D 지원 사업을 이제 모집을 할 수가 있겠죠.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청창사와 초창패의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드 투자 정도부터는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팁스를 대비해서 투자 유치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건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쓰고 있거나 이미 썼거나 써서 한번 받아서 새로 써야 되거나 뭐 이런 종류의 문제일 거고요.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안에서 시흥 캠퍼스 쪽에서 이제 창업 멘토링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사업계획서를 일단 무조건 써오게 해요. 즉 그 내용이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건 없건 간에 한번 써보면은 그 회사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써오라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좀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쓴다 그러면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초기 창업 패키지나 어떤 지원 사업이 됐건 간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 4개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인식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 항목이 없고 다른 게 들어가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자금이 들어갈 거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어떻게 시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과 창출할 것인가, 팀원이 어떻게 돼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 결국 이 내용이 핵심인 건데 여러분이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예창패, 청창사, 초창패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이 순서에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고 이 틀에서 조금 이제 말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보완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선정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당연히 저도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있고 제일 먼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항목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문제인식을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지, 이 사람이 실제로 그거를 가능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자금 관점에서 잘 짰는지,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팀원이 실제로 그렇게 역량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추가 팀원을 모집하는 그 계획이 현실적인지 결국에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뭐 서류 평가 통과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쓰셔야 될 게 있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항목을 평가하게 돼 있고 여러분이 최소 10대 1에서 2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는 이 항목을 평가한 내용들, 모든 평가받은 모든 내용들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주지의 사실인데, 근데 뭐 사실 그렇다고 다 잘해야 되는 거면 사업계획서 미리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뭐 있는 거 그냥 쓰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세상에 완벽한 사업은 없다는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수백 통을 봐왔고 소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도 수백 통은 아니지만 100 몇십 통을 봐왔어요, 실제로. 거의 200통은 넘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봐왔고, 아무리 잘하는 기업이라도 완벽하게 쓴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가정을 거듭했기 때문에 작정하고 먼지를 털려고 하면은요, 진짜 작정하고 털 수가 있고요. 완벽한 사업계획서는 어떤 거냐? 이미 된 거 가지고 쓰면 완벽한 사업계획서가 나와요. 여러분이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 성공한 회사들, 뭐 또 뭐 있죠? 저희 뭐냐 유명한 거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 사업 가지고 사업 계획서도 완벽하게 나와요. 왜? 됐잖아요, 이미. 그거 완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데 있어요. 초기 창업 패키지로 사업 계획서 쓴 다음에 써가지고 점수 잘 받아가지고 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뭐 어떤 뭐 성과를 잘 내가지고 투자도 받고 하게 되는 기업이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갖고 오면은 그 회사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만 있을 때는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데 이미 했기 때문에 완벽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업이든 이미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정을 가지고 진짜 계획을 쓴 사업계획서 그러면은 아무리 잘 써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 이렇게 모으겠다, 못 모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해서 기업들 공략하겠다,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점에 내가 얼마에 팔겠다, 사람들이 안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열심히 쓴다 그래도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모든 항목을 평가하게 되어 있지만 그 사업계획서 안에서도 불안정성이라는 건 늘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입장에서 모든 걸 평가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더 남들보다 잘 썼고 조금 더 남들보다 고민을 더한 거, 조금 이번 부분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보완해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봐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요만큼 더 낫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제가 항상 그 창업자들한테 실제 사업계획서 멘토링을 할 때 하는 조언 중에 하나는, 너는 굉장히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당신이 정말 남들보다 이거보다 더 나은 사업계획서 쓸 수 있다. 근데 스스로의 틀에 갇혀서 그 나은 사업계획서를 못 쓰고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아이템이 나빠서가 아니고 사업성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를 고치고 그걸 보완하면은 정말 좋은 사업계획서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템의 신규성, 차별성 그런 거 없어요. 사업을 진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커피만 팔아도 얼마든지 좋은 사업계획 쓸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서 상으로 좋은 아이템은요, 그냥 아이템이 멋지고 우리하고 팀원이 좋아서, 물론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죠. 없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경쟁률 낮고 좀 거지 같은 아이템들 많은데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데서 결국엔 그런 아이템이 선정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동등한 선상에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 더만 더 나은 사업 계획서를 써도 그게 굉장히 좋은 차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그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거지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찾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업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들보다 더 좋은 사업 계획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전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냥 딱 읽어봤을 때, 아, 이거 좋은 사업이다. 이거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좀 뜬금없는데 이거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내 사업의 킥은 무엇인가? 즉 뭐냐면은 이 사업이 분명히 좋은 사업이고 사업 계획도 잘 잡았지만은 뭔가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 매력도를 확 올려주는 게 하나의 어떤 킥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요즘 이제 그 셰프의 킥이나 이런 것처럼 적절한 단어를 찾자가 이 킥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좀 밀고 있는 건데 이 여러분의 사업이 갖고 있는 한방 그 킥이라는 게 딱 있어야 되거든요. 결정적인 한 방을 할 수 있는 킥, 그거를 찾아줘야 됩니다. 요 두리뭉실한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사업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뭐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이고 차별성이 있으면 좋은 사업이고 경쟁력 있으면 좋은 사업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딱 필이 오는 게 있거든요. 야, 이거 괜찮다. 이런 거. 즉 글을 조금 못 썼어도 서식이 조금 어긋났어도 뭔가 좀 장황하게 썼어도 장황하게 쓰거나 어긋났거나 서식이 이상한 건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 건 정말로 창업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정말 쉽게 고쳐주는 거예요. 단순히 글 쓰는 게 문제라면은. 오늘도 제가 멘토링을 몇 건을 진행했는데 확실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보석과 같은 그런 아이템을 봤어요. 정말 이 친구들이 잘 고민해가지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야, 이거 사업 괜찮다. 이 친구도 생각 잘했네. 근데 사업 계획서는 개판 5분 전이지. 왜냐? 뭐 처음 써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저는 편해지는 거죠. 이 가치를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 계획서를 조금 더 유려하게 만들어서 남들이 더 되게 감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냐. 그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 계획서 앞에 어떤 그 본질을 진짜 딱 하려면 딱 읽었을 때, 이거 좋다. 괜찮네.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 보면 초창기에 그게 나와요. 그 누구지? 그 처음에 그 샌드박스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아이템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컴피티션을 하는 과정에서 그 서달미라고 하는 그 배수지 캐릭터가 실제로 아이템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런 걸 하기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 나왔던 그 VC 걔 누구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 듣고 그거 괜찮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냥 이름만 들어봐도 괜찮은 것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실제로 그거는 그 제목 안에도 녹여내야 되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그 흐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려면은요. 일단 첫 번째 뭐냐? 첫인상입니다. 이거 좋은 사업이다. 실현 가능성 어떻게 개발하겠다? 좋네. 성장 전략 어떻게 하겠다? 좋네. 팀 구성 어떻게 하겠다? 좋네. 자, 사실 팀 구성 좋으면 되게 좋고요. 사업에 대해서 성장 전략을 자금을 정말 잘 짜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면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개발방이나 이런 것들 되게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잘 이해했으면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사업을 그냥 딱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하려면은 이 세 가지에 앞서서 문제인식 부분이 제대로 나와야 돼요. 여기서 제대로 한 방에 쫙 터져야 돼요. 읽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거 정말 나도 이거 공감하고 있었어.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이거 괜찮네. 이 사업 괜찮네. 이거는 사람들이 돈 주고 살 것 같네. 약간 이런 기대 심리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요. 첫인상. 사업의 한 방. 그게 바로 여기서 터져야 됩니다. 실현 가능성은요. 개발 방안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과 회사의 계획이잖아요. 고칠 수 있어요. 나중에 피보팅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금 소유물 조달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초반에 대박이 터져서 매출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또 아니면 투자가 갑자기 확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고칠 수 있어요. 팀 구성, 사업만 잘 되면 어떻게든 영입할 수 있고 있는 사람이 나갈 수도 있어요. 즉 이 세 가지도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역량이 있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사업 좋은데 이거는 무조건 첫인상입니다. 1번 문제인식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인식을 어떻게 써야 첫인상이 제대로 나오냐.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문제인식에서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은 개발 동기를 뭘 쓰냐? 진짜 개발 동기를 써요. 내가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했건, 여러분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건,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개발 동기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문제 인식했느냐가 핵심인 거죠. 개발 동기라고 했지만 이거는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생각하게 된 이유. 그 이유는 뭐냐? 소비자가 이 아이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기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 아이템을 갖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서 쓰냐면 소비자들이 이걸 필요로 해 라고 주입식으로 써와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읽어보면 티가 나요. 아, 이 사람은 소비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기 위해서 소비자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가 아니고 그냥 소비자들이 이런 거 필요로 하니까 이거 한번 팔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런 게 아닌 거죠. 내가 이 아이템을 개발한 이유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는 이 아이템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씁니다. 이건 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회에서 이게 문제다. 해결해야 된다. 공감은 하죠. 환경보호를 해야 된다. 공감은 합니다. 교통사고를 줄여야 된다. 누구나 공감은 합니다. 그게 개발 동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죠. 이 아이템이 지금 사회에서 너무 필요하다. 사회에서 문제니까 필요하다. 맞죠. 근데 문제는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쓰면 뭐가 문제가 되냐. 좋아요. 뭐 내가 이 아이템을 개발한 이유는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걸 하면 되는데 그게 제가 여러분의 사업성을 높게 평가해야 될 이유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지 이 사업을 좋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되진 않거든요. 제가 그때 사업계획서를 녹여낼 때 이도저도 못하고 차별성을 못 내겠다 그러면 강한 의지를 나의 깊은 빡침으로 써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아이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은 빡침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도 읽었을 때 읽는 사람들도 소비자로서 같이 빡칠 수 있도록 쓰라는 얘기지 여러분 스스로가 화가 났다라는 걸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 해결하기나 사회적 문제 누구나 인지하고 있죠. 근데 그런 사회적 문제들, 진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은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사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건 좋지만 이건 정부에서 풀어야 되는 거지 니들이 사업을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딱 봐도 풀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 아이템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 동기에서 써야 되는 건 딱 하나. 지금 고객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회에서 뭐가 되고 장기적으로 되면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세상이 없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고객들이 너무 불편해. 힘들어. 지금 막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환경 문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환경 문제를 얘기를 하되 고객들이 이것 때문에 고객들의 불안함이 지금 엄청나게 고조돼 있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끌고 가야지 사회에 이게 문제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더해서 여기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고객들이 정말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뭔가 해결책을 바라고 있다. 이런 식의 스토리 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건 아니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건 여러분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건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아이템은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사업 계획서가 매력적이고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의 의지나 사회적 필요성이 아니고 고객들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사업화하면 이거는 돈을 내고 쓸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누구는 여기에다 고객들이 분명히 이걸 살 것이다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읽어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이런 식의 제품을 만들어서 하면은 지금 위에서 얘기한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객들의 어떤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끌어가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이 사업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분명히 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문제인식 안에서는 고객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고객들이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나는 이걸 만들어서 공급함으로써 고객들이 이걸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못 믿겠으면 여러분이 과거에 써서 떨어졌던 사업계획서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고객이라고 하는 요소 그들의 관점에서 보는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빠져 있어요. 혹은 본인은 집어넣었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의 생각을 집어넣겠죠.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객들의 입장에서 썼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정작 물어보면은 인터넷 서칭을 갖고 와서 그걸 갖고 온 거지 실제로 그런 걸 관심 있는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해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거고 아이템은 다른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은 다른 아이템이고 정확하게 같은 아이템을 안 했습니다. 기업의 그 내용이 갈 것 같아서. 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템들도 있었어요. 이제 소방 경보벨인 거죠. 소방장치를 이제 어떤 신개념 소방장치를 개발을 한다고 했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제 건물이나 노후화된 건물들이 이제 그 경보기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고장이 나니까 노후가 돼서 불이 났는데 경보기가 안 울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뭔가 첨단 IoT 기술을 이용해서 딱딱딱딱 달아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기존의 이 솔루션이 보통 100만 원짜리인데 나는 이걸 70만 원에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일반 경보기가 중국산 3,000원, 국산 5,000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가 생기냐? 이런 서비스들을 실제로 제대로 어떤 그 수익 창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5,000원짜리, 3,000원짜리 경보기를 달면 되는 거를 70만 원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 도덕적 당위성은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품 판매하기 힘들다는 거죠.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건물주인데 갑자기 5,000원짜리 그 경보기들을 막 달아놔가지고 그냥 국산으로 해놓고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개당 70만 원 해가지고 토탈 뭐 한 2천만 원 주면 우리가 이거 다 달 수 있다. 달라. 안 하죠. 안 할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건물주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비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통 그 당시에 이 대표자는 그런 질문을 실제로 했어요. 아, 좋은 아이템 좋고 나름대로 원가 절감한 것도 좋으신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에 대한 도덕적 당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당신이 지금 이거를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깔려고 한다면 결국 그 건물에 그 깔 권한이 있는 건물주나 아니면은 그런 담당자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기존 제품 대비해서 몇십 배가 비싼 건 사실 아니냐. 그 간극을 어떻게 메꿀 거냐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막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도 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의 그 생명을 돈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냐. 근데요, 사실 이거를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 사람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의 그 생명을 돈하고 바꿀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이 이 제품을 10,000원에 팔아야 돼요. 70만 원이 아니고. 왜?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는 소방 시설을 감히 70만 원이나 받고 팔 수 있어요? 10,000원에 팔아야지. 예. 그럼 이 사람 굶어 죽지 않냐? 아니, 굶어 죽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사람의 생명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은 분명히 좋은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나는 겁나게 비싸고 멋있는 걸 만들 테니까 니들은 이걸 사야 돼. 기존에 있는 돈에 예산을 몇 천만 원을 들어서 사야 돼. 왜? 안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럼 그 사람도 돈 벌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그 도덕적 당위성을 강요하는 사업 계획서는 정말 안 좋은 사업 계획서죠. 자, 그럼 이걸 되는 사업 계획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간단한 거예요. 보통은 방금 얘기한 도덕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계획서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쓰냐면 개발 동기에 심각한 화재 사고 문제들을 얘기하고 소방시설의 노후화가 되게 심각하다. 내가 이걸로 소방시설을 바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써요. 틀리진 않았죠. 좋은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런 좋은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정부에서 하면 되죠.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 이 사람이 개인 건물주를 찾아다니면서 너의 도덕성이 문제가 있고 네가 인간적으로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럼 이거를 사업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소방시설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화재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당연히 이건 집어넣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일단 가볍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공감을 끌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소방법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고 실제 소방시장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그 노후화된 장비들을 계속 교체하는 것들을 뭐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건물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이제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이나 첨단 건물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소방 시설들을 계속 넣는 추세에 있다 그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동향이나 최근에 어떤 이런 소방 그 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동향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건물주들이나 아니면 새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녹여내는 거죠. 즉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기존의 노후화된 소방시설에 기대해서만은 살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도덕성과 별개로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정부 시책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제품 서비스의 목적에서 그런데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시장에 접근하려면 담당자들이 이런 소방 시장의 추이에 따라서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거로 스토리를 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매력을 끌어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제품은 70만 원이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소방 설비들을 다 바꾸게 되려 그러면 라인을 다 깔아가지고 다 설비를 갈아엎어야 되니까 시공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근데 우리 거는 완전히 무선 기반의 IoT 장비로 안정성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장비는 70만 원이지만 달기만 되니까 시공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설비가 간소화되고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이다. 그리고 운영이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방 시설을 매번 분기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와가지고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운영의 어떤 비용이 줄어든다. 유지보수 비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사업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일단 달아놓으면은 당장은 개당 70만 원이라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설비 시공비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또 영속성을 가지면서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윈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식의 스토리라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문제고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거 써야 된다가 아니고 기존에 문제가 있고 최근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걸 쓰면 이런 문제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비의 간소화는 운영 편의를 통해서 오히려 유지보수 비용이나 인건비를 더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끌어가면은 이거는 괜찮은 아이템이네.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도 확실히 이걸 도입을 하겠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 뭐 설비 간소해서 기존에도 있는 거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B2G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뉘앙스를 담아주라는 거예요. 네. 지금 문제가 고쳐야 돼. 넌 이거 안 하면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요런 것들. 자, 두 번째 예시 들어볼게요. 친환경. 이 친환경이 되게 어려워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 있어요. 동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환경 보호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로 물어봤을 때 환경은 망쳐도 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안 나와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요. 심지어 저희뿐이 아니고 우리뿐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민 모든 아무나 붙잡고 너 환경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로 환경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일회용품을 남발을 하고 플라스틱을 찍어내고 공장을 가동하고 그럴까요? 이게 사회적 필요성과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만든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뭐 지금 과거가 이렇게 돼 있고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하겠다. 그거는 니들이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 차원에서 이걸 끌고 간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어떤 그 회사의 영속적인 가치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이건 필요한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사람들한테 그 좋은 일을 강요를 하는 스타일로 가면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친환경 사업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클레버하게 가야 되거든. 훨씬 더 현명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회사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플라스틱의 대체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그게 뭔진 몰라요. 자, 그러면 플라스틱 대체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쓰는 테크트리는 뭐냐? 문제인식. 환경 문제 심각하다. 플라스틱 남용돼서 심각하다. 절감해야 된다. 끝. 여기에 이제 뭐 추가하냐? 뭐 이제 WHO가 아닌지 무슨 그린피스의 뭐에 따르면 어디에 무슨 보고에 따르면 플라스틱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고 이걸 이렇게 하면 사회 문제가 어떻게 되고 그것만 연락해 쓴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없지만 그거를 보고 막 정말 그거를 꼭 알아야지 환경의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걸로 환경 보호하겠다. 끝. 그 좋은 일을 왜 네가 해요?
그 좋은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는 볼 수 있지만 그건 캠페인을 하시면 되고 정부에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걸 사업을 하려면은 직원 월급 어떻게 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친환경 아이템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게 돈이 돼야 된다고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대박을 치진 않아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컨셉이 나와야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플라스틱 환경 문제를 대두시키고 한다 그러면은 자 플라스틱으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세계적으로 높아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플라스틱 제품을 안 쓰고 뭐 다회용 용기나 텀블러 같은 걸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다른 뭔가를 하려고 있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써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편의성, 일회용품을 썼을 때 그 편의성을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빨대를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스타벅스에서 그 뭐냐 그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종이 빨대를 아무리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화를 바꾸려고 해도 그건 스타벅스 차원에서 CS 차원에서 그 대기업 차원에서 어떤 자기네가 친환경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수단이 되는 거지 실제로 종이 빨대로 커피 마시면 더럽게 맛은 없거든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종이 빨대로 커피를 마시면 계속 종이가 눅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걸 할 수 있는 건 갈대 빨대나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단가가 높으니까 쓰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 걸 쓰려면 커피 값을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 명백한 진짜 실질적인 한계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템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템은 이런 한계점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가 있다. 뭐 비용이 합리적이라든가 사용이 오히려 편해질 수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친환경 문화 조성은 물론 넣으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템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 훨씬 더 좋은 아이템이고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거기에 약간 양념이 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친환경 문화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도 기꺼이 이걸 하려고 할 것이다. 약간 이런 동기 유발의 정도의 의미가 생기는 거지. 친환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 없애야 되고 우리 거 무조건 써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생명이 중요한데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은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이거 무료 봉사하시면 돼요. 왜? 환경 보호하는데 무료 봉사 못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쓰고 아이템을 쓰도록 유도를 하려면은 단순하게 이게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베네핏 뭐 적어도 이런 제품은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종류의 요소들 아니면 진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개발 동기와 목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 문제 심각합니다. 이 아이템 쓰면 환경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품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다회용품이 얼마나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도 제대로 안 해와요. 수치적으로 막 탄소 배출량 열심히 얘기하지만 그 다회용품을 가지고 썼을 때 몇 회 이상 써야 이게 환경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당위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과 시장성 같은 경우 이게 사실은 오히려 사업 계획 썼을 때 좀 골치 아픈 부분인데 커피. 자, 커피와 관련된 뭔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골치가 아파요. 왜? 이 커피 시장이 레드오션이거든.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사업 계획서를 쓸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좋은 사업이네. 커피라는 게 되게 흔한 아이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신선하고 괜찮은 아이템이 되겠네. 돈이 되겠네. 이런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커피 제품이나 이런 관련된 뭐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냐면은 아, 커피 문화 진짜 많이 확산돼 있는데 비싼 음료 가격이나 뭔가 좀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는 싸고 맛있는 커피를 하겠다. 사업적으로는 좋아요. 사업적으로는 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내가 유통구조 혁신을 해가지고 정말 양질의 커피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게 하고 나는 이걸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이걸로 저변 확대를 하겠다. 그게 이제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 같은 것들이 그런 컨셉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사업적으로 그만한 게 없죠. 근데 이거를 사업계획서에 녹여낸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싸고 맛있는 커피를 하겠다. 그걸 위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겠고 그 다음에 원두를 하겠다. 이게 여러분이 실제로 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잘만 하면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긴 한데 사업 계획서에 녹여내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차별성이나 경쟁력. 그러니까 저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되게 힘든 아이템이다. 이거는 무조건 성과를 중심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한 이 유통 구조를 뭐 지금 차라리 어떤 대출을 받거나 금융 지원을 받거나 해서 지원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총창사나 투자를 받으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요건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걸로 사업 계획서를 쓴다 그러면은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창표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커피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돼 있고 고객들이 지금 현재 어떤 니즈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은 고객의 수요를 충실하게 이런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다라고 하는 거를 개발 동기와 필요성의 적정 수준 가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뭐 단순히 싸고 맛있는 커피가 아니고 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어떤 컨셉 커피로 아는 걸 우리가 알아냈다. 이것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요런 솔루션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것들. 제가 독자적인 기술이 반영된 차별성 있는 솔루션이라는 걸 여기서 처음으로 썼고 기존에는 친환경이나 이쪽에는 안 썼는데 기존에 있는 친환경이나 아니면 소방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술적 요소가 들어가거나 창업자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요것만 잘 털면 되는데 커피는 좀 쉽지 않아요. 커피는 바리스타들도 워낙 많고 이쪽에 전문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런 수요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특화된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웬만큼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템의 특성상 좀 쉽진 않은데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요소를 잘 살려서 좀 효과적으로 만들면 그냥 우리는 겁내 재미있고 특이한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 이게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정말 잘 버무리면은 좋은 사업 계획서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거를 초창패나 청창사처럼 어느 정도 좀 그 기업을 하고 있는 분이 쓰시려면은 이건 무조건 성과 나와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내가 여태까지 커피 이렇게 팔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어떤 걸 하겠다 이 정도가 나와야지 여태까지 1년 동안 내가 카페 하면서 매출 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한 2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부터 이거 해가지고 대박 터뜨리겠다 이건 거의 안 돼요. 이건 조금 많이 난해한 사업 계획서예요 사실. 저도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도 되게 좀 만지기 힘든 진짜 이거는 한 달 정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사업 계획서. 그렇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자, 뭐 이제 여기까지가 대충 이제 케이스 스터디, 아,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려면은 어떻게 첫인상을 만들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말씀 들었다면은 이제 내 사업의 킥을 찾아보는 거죠. 자, 여기서 킥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이게 유로밖에 없어서 그림이 무료 이미지 쳤다 보니까 유로로 했는데, 자, 내 사업의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킥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아,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뭐겠어요? 좋은 사업인데 그걸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생기겠죠. 좋은 사업인데 돈 더 많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사업인데 기술력 더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업에 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이 사업 계획서 전체가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킥이라는 건 뭐냐? 결국 사업 계획서 안에서 녹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문제인식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실현 가능성이나 성장 전략이나 팀 구성 여기에서 뭐가 하나 튀어나와야 된다는 건데 어디에서 그걸 녹여내야 되냐? 이게 대중이 없어요. 우수한 팀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실현 가능성이나 성장 전략은 아직 총기 단계지만은 우리가 문제인식 제대로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한 완벽한 팀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좋아요. 내가 제품 서비스 개발 동기나 문제인식 확실하게 하고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는 인식을 줬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팀은 좀 구해야 되지만은 적어도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하고 있고 요 시점에 이걸 할 자신 있다는 걸 여기서 많이 고민을 해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까지 완벽하게 보여준다 그러면은 아 그럼 이 사람은 팀 구성을 조금 해야 되는 게 있지만은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 사람의 사업의 킥은 성장 전략이 되는 거죠. 내가 팀 구성이나 성장 전략은 아직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개발 방안이나 고객 요구사항에 대항 방안, 즉 시장에 대한 안목이 굉장히 높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적 역량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성장 전략은 조금 사업 자금이나 조달 계획은 멘토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팀 구성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차차 시간을 가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킥을 보여주려면
다 잘 써야 되는 거지만 문제인식에서 첫인상을 확실하게 굳히고 다른 세 개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그것만 좁혀야 되는 거죠. 그 주유소 습격 사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단어 있잖아요. 난 한 놈만 팬다. 진짜 여기에서 내가 한 방을 딱 보여주려면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후드려 팰 수 있는 하나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럼 이 킥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자, 이거는 진짜 여러분 역량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사업 자체는 둘째치고 뭔가 비슷한 걸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얼마든지 나올 것 같은데 당신들은 여기서 어떤 특장점을 가져갈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린 열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 강의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이에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간혹 한 5%에서 10% 정도 그냥 나라 떠넘으면 받아먹으려고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 90% 정도 사람들은 다들 절실하고 다들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고 다들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의 열정이 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가장 확실하게 후드려 팰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키워왔던 사업자들을 보면은 열정이 있는 친구들의 특징은 제가 어떤 보완점을 얘기했을 때 그걸 확실하게 해결을 해와요. 근데 해결을 해오는 게 열정이 아니고 그 해결을 해올 때 본인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와요. 이런 건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사람을 구해오는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 열정이 사업의 킥으로서 팀 빌딩에 그 킥이 제대로 작용을 하는 케이스예요. 어떤 친구들은 팀빌딩은 당장 못하지만 그거를 사업적인 어떤 개발 방향이나 포트폴리오를 정말 기가 막히게 짜서 그거를 비즈니스 모델에 마일스톤 녹여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 친구 본인의 열정이 그 사업의 킥으로서 실현 가능성 있는 개발 방안 이쪽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 킥을 제대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대표자들을 만나고 많은 멘토들을 만나면서 그 사업의 킥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가장 컨설팅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별로 없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주변에 이제 좋은 멘토들을 만나보고 본인이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해보면 본인이 가장 그래도 감당을 할 수 있고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몸 바쳐서 할 수 있는 가장 열정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킥을 제대로 찾아내면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는 지금 여러분이 쓰신 것보다 훨씬 더 한 3단계 정도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다시 정리하지만 제대로 된 첫인상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후드려 팰 수 있는 한 방의 킥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고민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년도에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변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PC가 고장이 났어요. PC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2주 동안 맡겼고요. 지금 연말이 되면서 저도 지원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다가 지금 갑자기 좀 인력난이 생겨가지고 정말 미치듯이 바빴습니다.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지금 막판에 좀 준비해야 될 거에다가 너무 사고들이 많이 터져서 그 땜빵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는데요. 이제 웬만큼 좀 정리가 됐으니까 오히려 12월 달쯤 돼서 조금 더 시간을 내 가지고 연말 되기 전에 여러분 그래도 좀 이런 콘텐츠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양질의 콘텐츠로 또 창금 특강도 좀 많이 신경 써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